안녕하세요. 메트로폴리탄 한인연합 감리교회 매처치 수요 배움터에 같이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환영의 말씀 전합니다. 우리의 주제는 In Search of the West, 미국이 역사 속에 도도히 흐르는 그 서부를 향한 그 질주, 그 역사를 돌아보는데, 그 역사에서 1845년에 이루어지는 텍사스의 이제 그 텍사스가 미국의 주가 되죠. 그 이제 텍사스의 영입,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종의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 역사를 우리가 지금 돌아봅니다. 텍사스는 본래 이제 멕시코 땅이었죠. 그 전에는 이제 스페인형이었고, 그런데 그 엄청난 땅을 이제 가져오는 과정, 또 텍사스를 가져옴으로써 또 이 국경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 국경 분쟁을 또 빌미로 멕시코와 1848년 전쟁을 해서 멕시코의 영토의 한 45% 정도의 땅을 가져옵니다. 그 땅 중에 속해 있는 것이 이제 캘리포니아고, 그래서 그야말로 금의 땅 캘리포니아를 얻죠. 전쟁을 해서. 이제 그 과정의 역사, 그 서부로 향한 질주, 그 과정에서 전쟁을 꺼려하지 않고 그 대결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분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쭈삣거리지 않는 그런 미국의 역사를 오늘 바라볼 것인데요. 그 시작점은 우리의 역사로 좀 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역사학도로서 제 생각에 일본의 그 우리 민족 강점의 그 기술을 어디서 배워왔냐라고 그렇게 표현한다면 어떻게 그런 그 착상을 했을까? 물론 우리 한반도를 차지하고 그러고 중국으로 가야겠다라는 그런 그 꿈과 이상은 오래전부터 이미 임진왜란 때부터 드러났지만, 이제 20세기 들어오면서 또는 19세기 말부터 아주 구체화, 그러니까 단순한 침략이 아니라, 임진왜란 같은 단순한 침략이 아니라 고도의 이제 전략이 동원된 그런 이제 침탈의 정책의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선배는 미국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오늘 연계관계를 조금 돌아볼 생각인데요. 자, 사진 하나 보시고 시작하실까요? 사진이 참 흥미로운 사진이고 또 마음 아픈 사진이죠. 제일 끝에 있는 남자 학생이 제 아버님이십니다. 1927년생이시죠. 이제 물론 돌아가셨고요. 근데 이제 아버님이 그 당시에는, 우리는 이제 초등학교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국민학교라고 하는데, 그때 아마 학업 성적이 좀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대표로 어디 가서 뭐 발표도 하시고 뭐 웅변도 하고 뭐 그러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진에서 보면 일본 여학생들이 이렇게 옆에 있지 않습니까? 이 사진이 간단한 것이 아니죠, 사실은요. 이것이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침략과 침탈의 가장 고수단이 뭐냐면 민간을 보내는 겁니다. 민간을. 그러니까 우리가 3M이라고 쉽게 얘기하는데요. 3M이라고 하는데, military, money, 그러니까 군사가 들어가고 군사 정책, 그 다음에 경제 침탈 정책, 그 다음에 missionary가 들어간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신앙성 또는 정신사적 측면에서. 그 다음에 또 M이 있습니다. 그 M은 뭐냐면 관리들, 매니저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을 가져오고. 그런데 저는 이 4M 뒤에 따라오는 또 하나의 M을 칩니다. 그 M은 다수 군중 대중입니다. The masses. 그러니까 군대와 돈과 관리와 또 그런 정신사적인 지도자들이 물론 타민족, 타공간을 침탈하고 차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사실은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꼼짝을 못하죠. 피지배 국가와 공간이. 사람이 거기서 살면 그 다음부터는 생존의 문제가 됩니다. 생존의 문제. 죽고 사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쉽게 그 공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미국이 텍사스를 가져오는 그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settlers colonialism이라고 부르는데, 이주민 정착민보다 더 강한 그 에너지와 비전과 이상을 가지고 남의 공간에 들어가서 그 공간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그 사람들은 없습니다. 자, 이제 그 과정을 보면서 이 사진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이 그 일제의 침탈과 지배를 당하는 과정 속에서 일본 민간이 한 역할이 결정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지 않습니까? 학교에 보면 일본인 동창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인도 사람들이 몇 명이나 내가 학교 갔는데 영국인 동창이 있었다 그런 얘기 별로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극소수 중에 극소수지만 우리는 좋은 학교에 갔다 그러면 일정 부분 일본 학생들과 같이 공부를 한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나의 삶 속의 경계 속에 같이 들어가 있었다는 것은 엄청난 힘입니다. 왜냐, 그들은 있다가 가는 존재가 아니라 거기서 살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간이 무서운 콜로니얼리즘, 제국주의의 도구라 이렇게 역사학자들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이 가장 힘있고 에너지 있는 수단일 수도 있어요. 이주민. 이런 그 문구가 우리 독립선언서, 김인현 독립선언서에 나옵니다. 병자수호 조규 이래 시시종종의 금석 맹약을 식하였다 하야 일본의 무신을 취하려 아니하노라. 학자는 강단에서 정치가는 실제에서 삶 속에서 우리의 문화민족을 톰에 인후하여 한갓 정복자의 쾌를 탐할 뿐이요 아예 구원한 사회 기초를 무시한다 하여 일본의 소위함을 책하려 아니하노라. 이제 3.1 독립선언서에 나오는 얘기인데 갑자기 1919년에 병자수호 조규가 왜 나오는지 이게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1876년인데 그럼 1876년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독립선언서를 그 시점으로 끌고 가고 있나? 이건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문제죠. 자, 우리 이제 지금 읽으신 그 부분은 독립선언서에 이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무시 신이 없음을 그때부터 따져요. 1876년부터 따지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 그걸 좀 알아야 되겠죠. 왜냐? 이건 식민사의 시작점입니다. 우리가 기민년 1910년 또는 1919년 또는 1910년 그 전에는 재물포 조약 이런 것들로 이제 일본의 침략의 발톱이 드러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더 가야 돼요. 1876년이에요. 자, 이 문제를 오히려 일본 학자들이 굉장히 철저히 연구하고 있어요. 미국에 있는 일본 학자들이죠. 관통하고 있는 띠는 그겁니다. 주제는 그겁니다. 일본의 식민 정책에 있어서 민간의 역할은 결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주민을 당할 그런 침탈의 도구는 없어요, 사실은요. 군인도 이따 가는 거예요. 제대하면 가는 거 아닙니까? 정치가도 승진하면 갈 수도 있고 은퇴하면 갈 수도 있고 그러나 자식 낳고 사는 사람은 갈 생각을 안 해요. 갈 데도 없고 일본을 떠나는데 다시 어디로 갈 거예요? 일본에 가면 뭐 쌍수들을 환영하는 고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무서운 침략 또는 공간 확보의 도구인가를 일본계 미국 학자들은 계속 연구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제국의 브로커들이라는 제목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브로커, 우리식으로 하면 중간에 제국주의를 가능케 하는 힘이 다름 아닌 이주민이라는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은 정말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고요. 계속 이건 끝에는 일본계 미국인 학자는 아니지만 일본계 미국인 학자들이 이렇게 계속 연구를 하고 있어요. 1875년 9월에 운요호 사건. 일본 배가 강화도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지 마음대로 해적고 다니는 거예요. 뭐 측량을 한다. 또는 식수를 구하겠다. 그래가지고 남의 영토에 들어와서 해적고 당한 거예요. 당연히 반격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민족도 민족 정서라면 대단한 민족인데 뭐 가만히 보고 있을까요? 그래서 공격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 침략 의도와 행위를 하고 있지 않은 일본 국적선에다가 공격을 했다 해서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충돌이 벌어졌어요, 이때. 그래서 이제 우리 조선군이겠죠. 조선군이 한 360명 정도가 전사를 하고 일본군은 전사자가 없었어요. 2명 정도 경상을 입었는데 그것을 빌미 삼아서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병자년이죠. 그 다음에 와서 조일 수호 조규 또는 강화도 조약 또는 병자 수호 조약을 맺습니다. 운요랑 동급함이라고 옆에 보시죠. 호쇼. 저게 뭐 이렇게 대단한 군함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역사가 저 배 하나로 그냥 뒤틀리게 되는 거예요. 저 조그만 배가 하나 와가지고 설치고 다닌 데 대해서 우리가 반격을 하니까 저쪽에서 또 반격을 하고 그것을 빌미 삼아서 나라를 억지로 열게 하고 아니 미국이 신미하교 때 가지고 온 배는 그래도 커요. 콜로라도. 이게 전함입니다. 이거 상당히 크잖아요. 이거랑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때때로 이것이 저를 약간 그 깊은 생각에 빠지게 해요. 그러니까 요 정도의 배로 한 민족을
한 민족에게 그 엄청난 시련을 안겨줄 수 있는 것이 역사의 또 아이러니예요. 일본은 이렇게 그 파나, 우드 블록 또는 우드 페인팅 같은 것으로 이렇게 역사 기록을 이렇게 남겨놓죠. 자, 그때 영종도도 또 공격했어요. 영종도도 또 공격했고 강화도뿐만이 아니라 영종도에도 들어왔고, 그때 이제 조일 수호 조규 또는 강화도 조약, 병자 수호 조약, 아까 독립선언서에서 나온 그게 이때 나온 거예요. 자, 침략자들의 사탕 발림 이 언어, 이건 참으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죽했으면 육당 선생님께서 독립선언서에서 니들이 이 금석 맹약을 깼다고 해서 내가 정말 책하는 거 아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그렇게 이제 타 이름을 주세요. 독립선언서에서. 보세요. 대일본국군 대조선국과 본디 우위를 두터에 하여온 지가 여러 해 되었으나 지금 두 나라의 정의가 미흡한 것을 보고 다시 옛날의 우호 관계를 닦아 친목을 공고히 한다. 이게 아주 나쁜 버릇을 침략의 선배들인 영국, 러시아, 미국, 독일 이런 데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추리를 통해서, 가문이설을 통해서 상대를 열게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자기가 빼올 것을 빼오는 그런 역사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1876년부터 이제 시작되죠. 자, 제1관도 아주 달콤해요. 조선국은 자주국가로서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보유한다. 이후 양국은 화친의 실상을 표시하려면 모름지기 서로 동등한 예의로 대해야 하고 조금이라도 상대방의 권리를 침범하거나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우선 종전의 교제의 정을 막을 우려가 있는 여러 가지 규례들을 일체 혁파하고, 그러니까 대원군 시대 때부터 내려왔던 그 쇄국주의 정책을 다 없애고, 그걸 이렇게 아주 사탕 발린 문장으로 썼네요. 혁파하고 없애고 너그럽고 융통성 있는 법을 열고 넓히는 데 힘써 영구히 서로 편안하기를 기약한다. 서로 사람들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선민중은 일본으로 가지 않았어요. 일본 민중은 조선으로. 1876년에 54명에 불과했던 조선 내 일본인이 1895년 말에는 12,303명으로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규가 평등조약이에요. 평등조약. 그 언어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서로 평등해야 우위를 다질 수 있다는 그런 아름다운 언어 속에 뭐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까? 조선이라는 땅을 민간에게 열어버린 거예요. 제4관 조선국 부산 초량항에는 오래전에 일본 공관이 세워져 있어 두 나라 백성의 통상 지구가 되었다. 기구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기구가 되었다. 지금은 종전의 관례와 세견선 등의 일을 혁파하여 없애고 새로 세운 조건에 준하여 무역 사무를 처리한다. 무역 연 거예요. 이제 항을 연 거예요. 그리고 일본국 인민이 오가면서 통상하도록 허가하며 해당 지역에서 임차한 터에 가옥을 짓거나 혹은 임시로 거주하는 사람들의 집은 각각 그 편의에 따르게 한다. 그들이 와서 편안하게 살 수 있게 정부가 그들의 권한을 보장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곳을 열었죠. 제물포와 원산을. 또 여는, 그러니까 삼각으로 보시면 돼요. 이게 이렇게 삼각. 부산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으로는 제물포, 이쪽으로는 원산해서 이미 10건 다 연 거예요, 이제. 이게 보통 내기들이 아니죠. 어느 지점이 확실한 조선을 여는 그런 요충지인가를 이미 벌써 다 알고 있었죠. 그 다음에 제10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본국 인민이 조선국이 지정한 각 항구에서 죄를 범하였을 경우 조선국에 교섭하여 인민은 모두 일본국에 돌려보내 심리하여 판결하고 치유의 법권이 되는 것이죠. 분명히 내 땅인데 내 법이 거기서는 적용이 되지 않아요. 자, 거꾸로도 갈 수 있어요. 우리 조선 민중이, 사람이, 평민이 일본에 가서 살 때도 무슨 범죄를 정했다면 조선으로 돌려보내서 재판을 받게 한다. 근데 몇 명이나 가는데 안 가는데요, 안 가는데요. 일본에서 뭐를 할 건데요? 이거는 통상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뭔가 만들어서 팔아먹을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고작해 인삼 정도, 그 다음에 비단 정도인데 이미 이쪽에는 명치유신 벌써 한 10년까지, 명치유신이 68년부터 치니까 이미 명치유신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미 미국과 계약 관계를 맺었고 해서 산업화가 이루어져요. 초기 산업화가. 그래서 이것은 비평등해요. 근데 말만 평등이죠. 그러니까 이런 언어들이 침략자의 언어를 우리가 조금 더
확실히 확고하게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거죠. 왜냐? 이것이 이제 우리 민족의 예니까. 조금 이따 이것을 미국으로 옮겨오면 우리가 거기서 너무나 모델이 똑같다는 걸 보고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역사 속에서. 역사는 계속 되풀이도 되지만 역사는 계속 복제도 돼요. 복제도 돼요. 여기 있는 역사가 일로 와서 진행되고 하는 그런 복제의 역사도 우리가 이제 오늘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이거를 체계화하는 거예요, 이제. 시스템타이즈라고 그러죠. 이게 일단 상대를 열어놓고 나의 침략의 도구를 시스템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동양 척식회사. 아주 잘 배웠죠? 어디서 배웠습니까? 영국에서 배운 거죠. 영국은 이스트 인디아 컴퍼니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그 회사로 하여금 세계를 지배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여왕은 가만히 있으면 돼요. 동인도 회사가 다 알아서 나가서 싸우고 전쟁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동인도 회사가. 자, 오른쪽에 보면은 한자로 읽으시면 조선 명소라고 되어 있어요. 일본인한테야 명소죠. 저게 동양 척식회사의 서울 지점이라고 할까요? 그 척식회사가 뭡니까? 그냥 뭐를 사들이는 겁니까? 조선의 공간을 사들이는 거예요. 공간을 땅을 사들여요. 그러니까 이 침략, 팽창, 그다음에 이 공간의 확보, 이것은 절대적인 관계죠. 절대적인 관계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볼 때 이 크게 자기를 불린 민족들에게 있어서 가장 쉽게 찾아지는 공통점은 공간에 대한 비전이 있어요. 그 비전이 그게 꼭 긍정적일 수만 없는 거죠. 그 비전은 탐욕스러운 비전도 비전이고 욕심도 비전이잖아요. 앞날을 보고 포석을 하면 그것이 비전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도 굉장히 민감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공간 확보를 통해서 자기의 민족적 또는 국가적 정체성을 수립해 가는 거죠. 그래서 공간에 대해서 덤덤하면 안 돼요. 조정래 선생님의 뭐 태백산맥, 아리랑 이런 소설들은 사실은 이 얘기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에 이 공간, 조선이라는 이 아름다운 공간에 일찍 눈이 뜬 일본이 거기에 일본의 이제 침탈을 하는 데 있어서 공간 확보부터 하는 과정, 거기서 유랑민이 발생하고 이런 것들을 아주 역사적 깊이를 더하셔서 잘 그려내고 계시죠. 그래서 조정래 선생님의 그 대하 소설들은 참 문학이면서도 역사예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나석주 의사가 저게 이제 위에 있는 것은 식산은행이에요. 은행. 조선의 공간을 사들이려면 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자본이. 그러니까 식산은행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은행 자본으로. 근데 은행이 그러니까 조선총독부 뭐 민간 이래가지고 합작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군과 그다음에 민과 그다음에 매니저 관리층이 다 엮여져서 이게 톱니바퀴 돌아가듯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하늘에서 쿵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역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이건 어떻게 하면 되겠다. 저는 확실히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은 영국의 모델, 미국의 모델을 적절히 학습한 결과라고 저는 봐요.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아니 저 모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비슷한 면이 있어요. 미국의 팽창 역사와 일본의 팽창 역사. 자, 여기다 폭탄을 던지셨는데, 자, 식산은행과 그다음에 이제 저 동척에다가 동양 척식회사에다가 폭탄이 안 터졌어요. 폭탄이 안 터지고 거기서 이제 소란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까? 뭐를 투하했는데 폭탄이 터지지 않고 했으니까 이제 난리가 이제 생기니까 이제 나석주 의사께서 자진을 하셨죠. 뭐 잡히셔야 그분의 운명이라는 게 뻔한 거니까 자진을 하셔서 여기 이제 동아일보가 대서특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또 비판도 있지만 우리의 또 민족지들이 또 그 당시에 우리 민족의 아픔을 대변한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지면을 통해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일본은 계속 팽창해 나간다. 자, 조선반도, 한국 한반도를 먼저, 그 다음에 이제 중국으로 진출하고, 그 다음에 동남아로 가면서 나중에 쭉 원을 걷버리죠. 그래서 이 원을 대동아 공영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가끔 역사에서 이런 사람들 참 이거 나빠, 어떻게 그냥 이렇게
주변 국가를 침탈하고 주변 국가에서 그냥 양식, 곡물, 자원 뭐 그냥 앞뒤 가리지 않고 그냥 막 빼오고 그 민족을 압살 그냥 학대하고 그냥 심지어 종군 위안부까지 그런 정말 반인륜적 뭡니까? 인간적이고 그런 정말 입에 떠올리기도 어려운 그런 이제 범죄적 행위를 하면서 이제 일본은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공간은 서구에 의해서 지배받고 침탈당한 공간인데 우리가 같은 동양인으로서 이제부터는 공영을 같이 코프라스페리티를 이룩하겠다라는 그런 정말 우리가 들으면 정말 굉장히 피가 끓는 그런 이제 주장을 하죠.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이제 대동아 전쟁 이렇게 부르죠. 대동아 전쟁. 미국은 이것을 이제 2차 대전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 정말 마음 아프고 화나고 얄미운 그들의 공간적 정체성인데 사실은 이거와 비교해서 뭐가 크게 다르겠습니까? 사실은. 미국은 오리지널 13 칼로니가 이제 동쪽에서 시작했어요. 저게 이제 14개 식민지, 영국 식민지예요. 그 다음에 영국과 독립전쟁을 해서 얻은 땅이 저 녹색 지대. 1803년에는 중간 3분의 1을 프랑스에서 사오죠. 저게 이제 루이지애나 땅, 루이지애나 테리토리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와 미국 간의 경계를 딱 걷버리죠. 영국이 이제는 북미에서 영토를 가지고 미국과 시비하고 싸울 필요는 없다. 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리하고 가자. 그게 1812년 전쟁에서 나온 미국의 승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제 역사는 또 우리가 또 돌아볼 것인데 이때 엄청난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지금의 텍사스, 없는 것이 없는 텍사스, 곡물이면 곡물, 육류면 육류, 오일, 원유면 원유, 없는 것이 없는 텍사스가 미국영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려서 텍사스를 유입함으로써 미국에 주로 유입함으로써 발생한 영토 분쟁을, 국경 분쟁을 이용해서 또 전쟁을 합니다. 그것이 멕시칸 아메리칸 워예요. 1848년에 저 빨간 부분을 멕시코에서 전쟁에서 이겨서 가져옵니다. 이제 이 역사를 이제 우리가 돌아보는데, 자, 그래서 텍사스가 1845년에 미국의 주가 되는데 그때 얻어온 땅이 39만 평방 마일입니다. 39만 평방 마일입니다. 저게 엄청난 땅입니다. 저게 엄청난 땅입니다. 그러고 나서도 계속 가지 않습니까? 계속. 또 그러고 나서 이제 오레곤 테리토리라는 것은 저 서북부의 끝에 있는 땅도 미국, 영국과 이제 협상을 해서 미국 것으로 가져와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태평양을 향해서 계속 가죠. 그래서 중국의 코앞까지, 필리핀까지 가고 난 다음부터는 조금 이제 다 이루었다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데, 어쨌든 그 팽창사의 중간에 텍사스가 있습니다. 보세요. 이게 텍사스가 처음에는 이 지도 세 개가 이렇게 보시듯이 텍사스가 이제 처음에는 스페인, 그 다음에 멕시코에 속해 드렸어요. 이때 텍사스에 뭐 엄청나게 많은 멕시코인들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거의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은 빈 땅에 이제 미국인들이 막 간 거죠. 근데 미국인들이 가가지고 그 공간을 너무 억척스럽게 활용을 하니까 이제 멕시코가 긴장을 하는 거예요. 어떤 긴장을 했냐면, 저 정도 열정이면 저거 분명히 이제 노예 제도를 끌고 와서 이제 여기서 농사 짓는다. 특히 목화가 잘 됐어요. 텍사스에서는. 그런데 노예 제도는 멕시코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이런 측면에서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데, 자, 지도를 조금 보시면 1835년에 텍사스는 엄연히 멕시코 땅이었어요. 미국인들이 가서 살고 있었지만, 자, 이때 독립선언을 하고 독립투쟁을 벌여서 텍사스가 하단 좌측의 지도가 됩니다. 그런데 또 그때는요, 조금 붉은 것이 텍사스예요. 그 텍사스보다 더 큰 땅을 주장을 했어요. 이것도 우리 땅이다. 멕시코는 저거 우리 땅 아니다. 그래서 분쟁의 소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텍사스는 독립 때부터.
그러면서 그 분쟁의 소지가 텍사스가 미국의 주가 됨으로써 미국의 이슈가 된 거고, 영토 분쟁에 관해서 미국은 가만히 있을 나라가 아니니까 1848년에 전쟁을 하는 거죠. 이 문제를 깨끗이 정리하기 위해서. 멕시코가 미국에 뺏긴, 텍사스를 포함해서 미국에 뺏긴 저 땅들에서 만들어진 주를 보세요. 완전히 다 100% 또는 좀 일부분.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저 금의 땅 캘리포니아, 그때는 금이 막 터져 나왔으니까요. 그 다음에 콜로라도, 그 아름다운 콜로라도, 네바다, 뉴멕시코, 유타 플러스 텍사스. 이게 멕시코 땅이었어요.